일단 지난 주말에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있었고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나왔는데 여론조사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갤럽 조사는 1%포인트 정도 올라갔는데 리얼미터는 많이 올랐어요. 예. 38.9% 그리고 부정응답이 처음으로 60% 밑으로 또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게 16강 때 진출 때문만은 아니겠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한 대응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자, 일단 요거를 좀 하나 좀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의 지지율과 스포츠 빅 이벤트는 어떤 상관성을 가질까? 상관성은 아예 없는 것일까? 뭐 어느 정도 상관성은 있어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들이 스포츠를 바라보고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을 응원하기 위한 그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은 국가를 지도하는 지도자한테 어느 예.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지난 정부들을 보면서 이렇게 조금씩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3%에서 4% 정도는 이렇게 긍정적인 응답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국민들도 이렇게 사실 스포츠로 좋은 결과를 만들고 났을 때만큼이라도 우리 지도자라든지 우리 타인을 대하는 방식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만 해도 지금 우리 국가가 굉장히 신나 있고 기분이 좋은 상태인데 왜 굳이 남한테 뭐 쓴소리까지 하면서 해당 뭐 감정들을 표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8강에 진출했을 때 또 대통령이 손흥민 주장한테 전화해서 또 통화하면 또 오를까요? 아니면 그건 역효과가 날까요? 근데 전화는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실 줄 알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16강을 진출했을 때 충분히 대통령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셨을 거예요. 예. 이제 8강이 가거나 만약에 4강까지 올라갔을 때는 선수들의 심리적 부담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 예. 항상 스트레스에 놓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결과를 만들고 나서 대통령께서 전화 한 통 더 하시는 것은 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만 4강 만약에 8강에 올라갔고 4강에 올라갔는데 더 잘하라고 전화하는 것은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맥락에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지지율 오를까 봐 그런 건 아니죠? 아닙니다. 만약에 예. 8강이나 4강 올라간다면 굳이 대통령께서 전화 안 하셔도 예. 그런 효과로 보는 긍정적인 지지율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예. 통화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는 근데 이게 이제 일종의 정치권의 속설이에요. 그렇죠? 스포츠 빅 이벤트 뒤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움직이는 것은 이제 일종의 정치권의 속설이고 정말 학문적으로 연구가 됐는지는 제가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긍정응답이 제일 첫 번째가 공정정의 원칙이 12%예요. 왜 긍정응답을 했느냐는 부정응답은 독단적과 일방적이 38%예요. 여권에서는 화물연대에 대한 원칙적, 법과 원칙에 따른 강경한 대응이 주요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대통령 다음을 오래간만에 보여준 게 화물연대와 민노총 파업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잖아요. 예. 이것이 진보 진영에서 볼 때는 완전히 반노동자적 행태로 보일지 몰라도 적어도 국민들이 볼 때는 지난 예. 5년 동안 세력이 엄청나게 확장돼서 사회적 예. 정치적 영향이 커진 민노총에 대해서 그나마 대통령이 원칙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예. 이 대목에서는 점수를 주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대통령당은 오랜만에 보였다. 제가 볼 때는 저 대목은 아마 중도층에서부터 굉장히 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이 뚝심 있네. 초반에 이런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예. 좀 사람이 좀 뭐랄까 세련되진 않았지만 뚝심 하나는 알아줘야 되겠네라는 판단을 한다. 또 하나는 스포츠가 영역이 중요한 게 국민의 뭐랄까요 포만과 만족도, 행복감이 키우잖아요. 예. 우리가 적어도 아하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저 역시 잠재력이 뛰어난 국민이야 나를 포함해서. 예. 하지만 정치 때문에 억눌렸는데 우리 하면 되잖아. 이런 느낌이 든다면 그 시기에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은 운이 좋은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우리나라는 되는 나라야. 우리 집은 되는 집안이야. 이 감각은 현 대통령에 대한 현 여권에 대한 지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이 지지율 상승에 플러스 효과,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면 그러나 여전히 그러한 모습 때문에 독단과 불통 또 일방 이런 단어가 부정적 요인에는 38%를 차지하고 있어요. 만약에 화물연대에 대해서 유화적 제스처를 썼거나 좀 더 대화 타협으로 노동자들을 설득하려는 조치를 취했다면 지지율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저는 지금같이 오르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60% 밑으로 못 떨어졌을 것이다. 네네네. 그다음에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는요 다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가 경기가 좋고 그러면 예. 그럼 화물차주들에 대해서도 저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자영업자들 더 힘들거든요.
그다음 엄격하게 따지면은 지금 파업하고 있는 분들은 근로자가 아니거든요. 예. 근로기준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요.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지금 이렇게 그 파업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에 엄연한 화물차 주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 업무 개시 명령을 왜 할 수가 있냐면 이런 분들은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 다시 말해서 운송사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돈이 많고 차가 있어도 제가 운송사업 못 한단 말이죠. 예. 그렇게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호를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에 굉장히 심각한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이 된다라고 하면 예. 그때는 이제 업무 개시 명령 할 수 있다라고 법에 엄연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법을 무시하고 거기에다가 심지어 동료 그 화물 차주에게 예. 쇠구슬로 이렇게 그런 것까지 쏘고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게 보이고 이럴 때 대통령이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긍정적인 그러한 그 의미를 충분히 준 것이 예.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지지율 향상에 분명히 효과가 있다. 네. 오히려 유화적으로 나왔다라면 오히려 마이너스다.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했다 예. 이렇게 표를 잃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이런 지금 방금 정혁진 변호사가 논평한 것과 같은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강경한 대응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장관들께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강경한 발언이 지지율 상승에 플러스 효과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계시고 두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곧 악재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악재가 될 거다, 부메랑이 될 것이다. 이 강경한 대응은 대통령께서는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법적 대응을 통해서 면허를 취소당하고 또 다른 운행에 지장을 주게 되면은 결국에는 다시 한번 휘발유가 없는 사태가 벌어질 거고 운송에 차질이 생긴 일이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이 결국에는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예. 결국에는 악재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노동적인 생각을 모든 것을 법의 원칙대로 법대로 해가지고 저 사람들을 처벌받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한 것은 굉장히 위험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약간의 그 지지율이 상승한 거는 저는 약간 비판을 보태자면 예.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고 봅니다. 도어 스태핑도 멈췄고요. 그로 인한 리스크가 조금 줄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안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겹쳐서 지지율이 상승한 것이지 이렇게 그 화물 노조와의 갈등 때문에 상승한 것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메랑이 돼서 다시 한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나중에 경제적으로 더 큰 혼란과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네, 맞습니다. 보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6개월 동안 거의 화물 노조들과의 갈등을 방치해 놨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간의 타협의 시간이 있었지만 이 시간들을 허비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강경한 대응들이 양측의 이렇게 갈등으로 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해결했어야 됐다. 네. 김수 총장님 생각은요? 일단 경제가 좀 어렵고 민생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약간의 이제 불안과 혼란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못 사는 분들이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결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수층으로 중심으로 해서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좀 올라간 건 사실일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법과 원칙 이런 걸 강조하고 예. 이런 문제인데 대통령은 법을 소위 법치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뭔가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지 집행을 당하는 사람의 예.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치에 반대는 인치고 예. 그래서
이 법대로 정치를 하라, 법대로라는 걸 그걸 넘어서는 가인이나 뭘 하지 말라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본다면 대통령이 뭔가 이 문제를 좀 더 포용해서 해결하는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계속 문제를 오히려 제기하고 뭐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이 해야 될 말씀을 대통령이 막 직접 엄단 조치 뭐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비탈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건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오늘은 뭐 부각되지 않았지만 이런 노조의 파업이나 이런 문제를 북핵의 문제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비유를 하는 거. 그야말로 적대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데 대통령이라면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그 아까 얘기했지만 노동자 성과 이 자영업자의 성을 같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잡한 문제이고 화물물류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면 그만큼 중요한 만큼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좀 진심으로 나가가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그냥 계속 일종의 일방적 압박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안전운임제를 영구적으로 지금 이걸 아예 그냥 폐지하겠다는 게 지금 정부 여당 입장이고 민주당은 이 안전운임제를 영구적으로 보장하겠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의 생각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좀 갈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비노조원 참가자에 대해서 이 노조원 쪽이 쇠구슬로 이렇게 쏴서 저렇게 차 유리창을 깬 적이 있죠.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또 CCTV를 통해서 포착된 장면인데 사전에 이제 구슬 쏘기 연습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행위는 이제 법적으로 보면은 불법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업무 방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얘기도 이제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정기진 변호사님,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공정거래법도 위반될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물차주들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이게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르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실질은 그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거든요. 근데 사업자가 이렇게 담합해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자동차 운전사를 공격하면 이게 그냥 일반 형법이 아니고 특가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중하게 처벌받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굉장히 그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더군다나 저렇게 큰 화물 자동차가 만약에 그 운전사가 아주 공격당해가지고 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아주 큰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동료 운전사가 저렇게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가지고 저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어쨌든 구속이 됐던데 저희 법원에서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이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금 여야 정치권 모두 또 우리가 모두 좀 지혜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되는데 극과 극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정치권 소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관저 정치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22일은 윤핵관 부부 동반으로 초대해서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했고요. 11월 25일에는 정진석, 주호영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대해서 저녁을 먹었죠. 그리고 11월 30일에는 주호영 원내대표만 만난 줄 알았더니 그 전에 김기현 지금 전당대회 출마해서 당대표에 나서겠다고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좀 유력한 후보입니다. 이 김기현 의원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정말 대통령의 이런 잇따른 만남은 차기 전당대회 당대표를 낙점하기 위한 수순이었던 것인지 여러 해석들이 좀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은 이 한동훈 법무장관의 이 당대표 설까지 힘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좀 내부가 좀 복잡한 것 같죠? 자,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석의 절반이 수도권에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대책이 되는 대표여야 한다. 첫째. 그 다음에 MZ세대에 인기 있는 대표여야 한다. 그 다음에 휘둘리지 않고 공천을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 이 조건을 놓고 보면 이걸 맞추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있어서 다들 성에 차지 않아 합니다.
우리 당원들 봤을 때는 원내대표가 성에 차지 않는다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 뭐 인기 있으면 뭐합니까? 공천 엉망을 하면 끝나는데요. 특정 세력을 특정화시켜 가지고 자꾸만 편가르기 하는 느낌을 드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상식, 공정, 정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시시비비를 가려내는 그런 MZ세대, 젊은 세대들에게 공감하는 그런 지도부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기 지도부 역시 이러한 MZ세대, 미래 세대의 새로운 물결에 공감하는 그런 지도부가 탄생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관저 정치의 제1호 산물은 유승민 전 의원이 대표되는 것은 막아라예요. 결국 윤 대통령의 성에 차는 후보는 한동훈인가? 주호영 원내대표가 성에 차지 않는다. 이 의미는 한동훈을 윤심에 두고 있지 않느냐. 예, 그러면 이거를 하나하나 조각조각 쪼개서 볼 게 아니라 묶어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김기현 의원을 독대한 이유는 뭘까? 그리고 오늘 정진석, 주호영 같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차기 당대표는 MZ세대에 인기가 있어야 된다. 수도권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뭘까? 그러면은 정진석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머릿속에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가 있거나 그렇죠? MZ세대이기도 하고 수도권이니까 이준석 아니면 한동훈 장관이 있을 것 같고 그러나 김기현 의원은 분명히 수도권이 아니에요. 영남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권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되는 후보는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대통령은 김기현 의원을 만나서 독대해서 너 나오지 마. 한동훈이 나갈 거야. 이렇게 한 건가? 아니면 김기현 의원에게 열심히 해보세요. 김장연대니까 뒤에 장재원 의원도 있으니까 열심히 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했을까? 어느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와 시점을 잘 봐야 돼요. 12월 3일 어디 가서 이야기했죠? 대구 경북 언론인 모임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성정에 맞지 않게 카테고리 이렇게 범주를 딱 정해가지고 딱 지었어요. 수도권 해야 된다. MZ에 맞아야 된다. 공천을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 이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3일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예. 거기서 나온 윤심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봐야 돼요. 그건 윤심의 표현이다. 윤심을 주호영 원내대표가 파악한 윤심을 전달하는 거다. 세계가. 그러면은 수도권, MZ 뭐 이렇게 본다면 적어도 영남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김기현 의원이나 조영태 의원이 반발하는 거예요. 수도권 갖고 된 적이 있었어? 황교안은 실패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저 대목이 중요하다. 그럼 대통령 왜 만났냐 김기현을. 제가 볼 때 쭉 만날 것 같아요. 한 사람은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겠죠. 왜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윤 대통령 마음속에는 내가 보니까 그렇게 지지율이 안 오르던데 김 의원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는 생각이 있을지언정 나가지 말라 소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이른바 윤심이 통하면 제가 대표 될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3시간 동안 했을 거예요. 그 외에 뭐 할 말이 있겠어요? 대통령은 그저 듣기만 했다. 듣기만 했죠. 그러나, 제가 그런 거죠. 그러나 대통령의 의중은 수도권 MZ 그렇게 가 있다고. 글로 가 있다. 네, 그게 윤심은 이른바 윤심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한 부분으로 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제가 보면 한동훈, 이준석 대표는 아니고 아니면 한동훈이냐 아니면 권영세 뭐 장관이냐 이런 식으로 예. 좁혀지겠죠. 수도권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수도권 MZ만 들어보면은 다 이준석 전 대표를 떠올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 사단이 있기 전까지만 하면 어쨌든 그렇군요. 정 변호사님, 네네. 한동훈 법무장관이 수도권인 건 맞아요. 서울에 살고 계시니까. 네네. 그렇죠? 서초동에 법원청사에서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검찰청사에서 오래 근무했어요. 사는 데는 강남에서 살고 있죠. 예. 지난번에 이제 그 덧탐사에서 어디 사는지 가르쳐 줬으니까. 네. 자, 이 수도권은 맞고 MZ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MZ 세대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다 이 뜻이에요? 뭐 어떤 MZ 매력? 세대하고 가장 가깝죠. 나이가 젊어서? 그러니까요. 김기현 의원보다 훨씬 젊고. 그렇죠. 한 10년 정도는 차이가 나니까 예. MZ 세대하고는 그나마 이제 제일 가깝죠. 더 가까운 건 이준석 전 대표이겠지만 예. 어쨌든 이미지도 그렇고 이미지가 아주 깔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장관은 정치적으로 굉장한 모험이죠. 왜냐하면 정치에 여태까지 경험이 예.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뭐 나중에 뭐 국회의원하고 그건 하겠지만 벌써부터 당대표까지라는 생각을 딱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치인은요. 새로운 정세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사람이거든요. 흐름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그렇죠. 예.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걸 갖다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자의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의반 타의반일 예. 수도 있는데 기존의 여의도 문법이나 기존의 국무위원과는 다른 새로운 문법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게 MZ세대의 특징과 맞닿아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MZ세대에 대해서 MZ세대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열광을 하는 그런 예.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다른 그 지금 보수의 예. 그 대표적인 사람들은 몸을 빼고 있어요. 몸을 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진흙탕에 자기 들어가겠다.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는 뒤로 숨지 않고 내가 진흙탕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싸우겠다. 이런 파이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어차피 뭐 누가 돼도 그렇게 뭐 이렇게 뛰어나게 예. 이렇게 눈에 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한동훈에게 한번 기회를 한번 줘볼까 그런 마음이 자꾸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이제 자꾸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두 의원 뭐 저희도 가끔 나오시는데 선거는 치어리더 같은 분이 분위기를 이끌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좀 막 흥을 돋굴 수도 있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그 쇼맨십을 갖추고 있는 분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야당은 한동훈 장관이 나올지 촉각을 좀 곤두세우는 모습을 과거부터 수차례 좀 보였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답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후에 나눈 좀 과제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법무부는 상식과 정의를 세우는 겁니다. 늘 과제가 많이 남아 있고 거기에 좀 다가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에 대한 백현동 개발 사업 용도 변경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련해서 소환 통보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도 보도를 받고 오전에 그런 소환 통보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검찰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방금 들으신 것처럼 공정과 투명이란 단어를 참 많이 써요. 법과 원칙이란 말도 잘 쓰고요. 그 말은 지금 MZ세대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됐던 거, 20대에 지지를 받았던 것도 바로 공정과 투명, 법과 원칙이란 단어였거든요. 자, 저 키워드를 한동훈 장관이 지금 선점해버렸어요. 뭐 계속적으로 MZ를 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예. 저런 공정과 상식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사실 우리 국민들이 많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공정과 상식은 가능하고 다른 사람은 그런 공정과 상식은 무너져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윤석열 차 예. 논란 때 우리가 봐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동훈 장관도 얼마나 그에 대한 진심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참 앞뒤가 다르다고 생각했던 게 이렇게 막 스타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MZ세대를 위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준석 대표를 계속적으로 당에서 데리고 있어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그래도 실제로 MZ세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분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많이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동훈 장관이 따라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를 내쫓으면서 MZ세대를 찾는다? 이것은 예. 어불성설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당대표에 나와서 당대표가 되면 그 다음 총선을 본인이 출마하면서 본인이 진두지휘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뭐 그러면 국회에 본인이 되려면. 격전지로 가야 되잖아요. 뭐 종로가 됐든 용산이 됐든 뭐 어느 지역이 됐든 격전지 가서 민주당이 앞서 이제 잠깐 나왔습니다. 수도권에서 압도적으로 의석을 갖고 있는데 격전지에 가서 본인이 온 몸을 던져서 본인의 선거를 치르면서 또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뛰어야 되잖아요. 그 정도의 정치적인 영향력 뭐랄까 이 능력은 있는 건가요? 현재로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그냥 캐릭터라만 본다면 그냥 지금 윤석열 대통령 뭐 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 검찰 출신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정 뭐 원칙 상식 이야기하는데 그 차이는 모르겠는데 다만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야당이 집중적으로 공세를 취하니까 이 공세에 반응하는 이 결과를 보고서 약간의
상징의 뭐 이런 뭐 일종의 상징이 좀 부각된 거죠. 예. 그런 측면인데 여야 모두 이제 지금 보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뭐 한동훈 나와도 좋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 당대표 될 것 같아 이렇게 예. 이야기하는 거지 한동훈 당대표 되는 게 무서워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여당 내에도 보면 뭐냐면 지금 현재 당대표 하겠다는 분들에 대해서 확고한 지지율 1위가 없기 때문에 다 이제 평준화되어 있다. 여기서 다 경쟁을 새로 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일종의 뭐 매기 효과 비슷하게 예. 한동훈이란 말을 꺼내고 있는 거지. 한동훈 현재 장관이 이 장관을 그만두고 당대표 나오는 게까지 과정은 상당히 이제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한다면 지금은 그냥 이 말하기 좋아서 여러 말을 그냥 던져보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 장관을 염두에 둔 말은 아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을 이야기할 때 적어도 다음에 내후년에 총선에서 국회의원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원하고 당에서 하면은 가능하겠지만 대표까지는 힘든 구석이에요. 첫째 보십시오. 이게 실제 이른바 윤심이 밀어준다고 대표가 되느냐? 딱 그 질문에 봉착하잖아요. 윤심이 밀어준다고 해서 우리 당원들이 일반 국민들이 그래 당대표 할 만하다고 판단할까? 이준석 한동훈이 띠동갑이에요. 73년생 85년생. 근데 그나마 이준석은 10년 넘게 정치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당원들도 저 정도면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대표할 만하다고 했지만 한동훈 논리 정연하고 합리적이고 굉장히 뛰어난 것처럼 보이는 신진 기회를 맞지만 당대표를 맡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윤심이 밀어준다고 당원들이 찍어줄까 한다. 두 번째는 하나의 당내 교란형이 될 수 있는 게 미묘한 긴장이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엘리트들, 법조 엘리트들을 다음 총선에 많이 공천할 것이라는 게 여의도에 상식처럼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당대표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되는 순간 그 구도가 가시화되면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구정치 세대들 이런 사람들은 갈등이 굉장히 당내에서 검찰파 대 비검찰파, 법조인파 대 비법조인파, 친윤 대 반윤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굉장히 그 가닥이 예. 갈등이 커질 수 있는 대목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대목을 잘 보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변수 요인들도 고려하면서 주호영 전진석 대표의 말도 좀 새겨봐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과 이 관저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면면도 좀 살펴봐야 되고 굉장히 좀 복잡하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의 총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10시간 넘게 진행이 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도 더 길었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장재판부가 얼마나 고심을 했는지 좀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인 서훈 전 원장이 구속되자 남북 신뢰의 자산을 꺾어버렸다.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논평까지 좀 냈습니다. 그 전에는 도를 넘지 마라 이런 강한 경고까지 했는데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런 강력한 경고도 재판부에게는 좀 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나온 내용을 좀 보니까 뭐 그동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던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이모 씨의 월북과 관련된 그러니까 자진월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여러 가지 이제 국방부라든지 아니면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었는데 그 정보를 주도적으로 지운 거 아니냐, 증거인멸을 은폐한 거 아니냐, 그리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안보라인 수뇌부가 기자회견은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익진 변호사님. 네. 10시간 넘게 재판부가 고심을 하고 내놓은 그 구속 사유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증거인멸 우려예요. 그렇죠? 네네. 서훈 전 원장이 만약에 구속되지 않는다면 관련자랑 입맞추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증거인멸보다 더 먼저 보는 게 범죄 혐의가 있느냐. 소명? 네,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소명이 돼야 그다음에 뭐 증거인멸이냐, 주거냐, 뭐 도망 우려냐 이런 걸 갖다 따지는 건데요. 일단은 이제 이게 요즘 재판이 길어졌어요. 왜 길어졌냐면 PPT 때문에. 이제 PPT 띄워놓고 하면 아무래도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10시간 넘어가는 건 굉장히 긴 거죠. 왜 길었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서욱 전 장관하고 김홍희 전 청장이 구속이 됐다가 예. 구속적 부심으로 이제 인용이 돼가지고 석방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 영장재판부에서도 고민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을 쭉 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서훈 전 실장에 대한 범죄 혐의가 이거는 그 간과할 수가 없는 그런 혐의가 있다라고 일단 전제를 갖다가 하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가 판단을 했는데 첫 번째는 범죄가 그렇게 간단한 범죄가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그렇게 죽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 이뤄진 많은 것들이 보고받고 뭐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피의자의 지위, 서훈 전 실장의 지위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한 넘버 2급 예. 대통령 바로 그 밑에 정도 그런 지위에 있었고 게다가 다른 공범자들의 관계에 봤을 때 상하 관계 지시하고 보고받고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재판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속 이후에 나온 여야의 논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참담한 심정이실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자행하고 있는 이 정치 보복의 칼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있고 주요 인사들을 욕보이고 모욕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찰 수사는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정치 보복이 전혀 아닙니다. 제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참모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참모들 오히려 정신 차려라. 지금 뭐 합법적으로 전 정권부터 이어져 왔던 수사를 그냥 하고 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자꾸 나오느냐. 오히려 정치적이다.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가슴에 손을 얹고도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 저는 참 의문입니다. 예. 사실 이렇게 피해 사실들을 보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서훈도 공범이다 이렇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서욱 전 국방부 장관하고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이미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석방이 됐어요. 예.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상 서훈도 공범이라는 것은 이것은 정확하게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예. 어려운 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혐의가 저는 완벽하게 입증되지 못한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증거인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구속을 해야 된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는데 죄명을 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입니다. 이미 서훈 전 국정원장은 현직이 아니에요. 이미 퇴임하신 분이 어떻게 예.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증거 인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사실상의 이것은 정치 보복에 지나지 않는다. 더 이상 어떤 논리로서 이 사람들을 구속할 수 예. 있고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 적부심을 어떻게 헤쳐나가실지 우리 국민들께서 예. 똑똑히 봐주셔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누굴까? 이제 남은 사람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입니다. 여기에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정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대단히 신중한 입장을 내놓는 것 같아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성명설, 의견서를 예. 냈지만 거기서는 다 내가 최종 승인한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몰랐던 거예요. 몰랐다는 게 뭘 몰랐느냐? 새벽 1시에 열렸던 그 회의의 결론을 몰랐던 거예요. 왜? 그거는 서훈 안보실장이 주재해서 새벽에 대통령 안 깨우고 그 결과를 아침 8시 반에 2020년 9월 23일 8시 반에 보고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조사할 필요도 사실 전혀 없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야당에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활을 보호하는 심정에서 내가 최종 선거제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다. 뭐라고 했습니까? 잘 보세요.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 안보부서가 사실을 추정했고 나 대통령은, 나 문재인은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판단은 누가 했죠? 판단은 안보부처가 판단한 거예요. 서훈 안보실장을 주축으로 한 예, 국정원, 국방부 다 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자기하고 내가 뭐 보고 판단했다는 게 예. 보고서에 서인한 게 아니라는 취지란 말이에요. 근데 조사할 필요 없다는 거고 이 사건은
지금 뭐 자꾸 정책 결정을 한 것 같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러는데 판단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예요. 예. 판단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왜 다른 증거들은 다 배척했냐 말이에요. 왜 다른 증거들은 다 지웠느냐 말이에요. 예. 월북이라는 그 증거가 배치된 건 모든 걸 지웠으니까 이것은 판단의 영역을 넘어선 은폐 조작 수준으로 갔다고 보는 게 검찰의 예. 시각이었고 그 시각을 법원이 수용한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가정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가정적으로 나중에 다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 판단은 또 바뀌어요. 이 서해 공무원 이 피살 사건은 또 진실이 바뀌어요. 그러면 다시 또 지금의 이 수사를 했던 검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치적 검찰 수사를 했기 때문에 또 다시 오히려 거꾸로 그런 일이 또 벌어질까요? 아주 안 좋은 갈래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책 판단의 근거 이것이 예를 들면 일방적으로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버렸다. 뭔가 목적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거론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알고 있는 특수정보나 이런 예. 것들이 새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해나가는 거는 이거는 한국 정치를 좀 더 또 후퇴를 시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뭐 과거에 2007년, 8년에 그 MB 정부 때 있었지만 예.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이해하기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자,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 이재명 당대표가 취임한 지 100일이 됐어요. 오늘 이 얘기 하고 가야 됩니다. 예, 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정권의 불공정한 권력 행사 그리고 부당한 권력 남용이 우리 사회를 두려움과 불안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실식하는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분당 가능성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한두 분 계시는 것 같은데. 한두 분 계시고요. 네. 그리고 장외에 계신데 재창당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전 내년에 좀 생길 거라고 봅니다. 만약 분당 가능성이 있다면 국민의힘이 더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표 그리고 당에서는 분당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 의원님. 네. 오늘 취임 100일이잖아요. 기자회견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냈는데 본인의 측근들이 구속된 거에 대한 유감 표명은 없었어요. 네. 자, 이게 민심에 어떻게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잘 민심을 따라가는 행위입니까? 그러니까 뭐 민심을 위해서는 이게 유감 표명을 어느 정도 하는 것도 맞다라는 시각이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의 편향된 시각 속에서 어떤 유감 표명의 메시지를 내든 무조건적으로 불리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예.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까지 본인들이 맞춰놓은 그림 안에 이재명 대표를 밀어 넣으려고 하고 있고 이것이 결국에는 측근들의 구속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 만약에 여기서 유감 표명을 했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당신도 잘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죄를 질문에 인정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직면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이 그리고 수사가 진척되는 것을 보고 만약에 그 측근들이 문제가 있다면 유감을 표명을 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역대 대통령들 보면 자신의 측근이나 자신의 가족들이 불법적인 일로 구속이 되면 어김없이 유감 표명을 했거든요. 예. 그게 지도자의 덕목이었고, 근데 조금 다른 판단을 했네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이제 가족이나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 자체보다는 실제 내 아들이나 뭐 가족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야당을 겨누고 있고 또 이 당대표 본인 특히 이재명 본인을 겨냥하고 있는 건 누가 봐도 이걸 아는 사실이니까요. 예. 거기에 따른 약간의 이제 좀 시기와 내용이 좀 구체화돼야 뭘 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100일 기자회견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내년 그 신년에 예. 이런 걸 맞춰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되면 내년 신년에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취임 100일 되면 기자회견 하는 건데 저기는 이제 최고위원 모두의 발언으로 써온 대로 읽어서 이 정부를 공격하는 걸로 떼우고 말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정직한 태도 아니다. 기자회견 하게 되면은 뭐 이런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의 이재명 대표의 마음속을 제가 짐작컨대 지금 어차피 또 검찰에서 소환 요구할 테고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할 테고 체포영장 되면 또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처리될 테고 이 과정을 머릿속에 다 염두에 두고 있지 않겠어요? 본인 다 변호사인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아주 뭐 굉장히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남욱 씨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이재명 대표한테는 뭐 찔러도 뭐 이게 통하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측근들이 이미 다 뒤처리를 하는 그런 식의 역할 분담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라고 이제 털어놨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측근들이 받는 걸 알고 있었을 거다는 뜻인가요? 그런데 일단은 김용 씨 구속됐잖아요. 예. 측근이었단 말이에요. 정진상 씨도 구속이 됐어요. 예. 정진상은 측근을 넘어서 가지고 대장동 관련 결제 문서 여러 군데에다가 사인을 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구속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된 조례와 정관에 모든 권한이 다 시장에 가도록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다 사인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또 제가 찾아보니까 내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꼼꼼히 봤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빠져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 돈을 받았으면 문제가 더 커지지만 예.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죄가 될 가능성은 거의 이제 남욱의 진술만으로도 제가 봤을 땐 충분하지 않는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사면 초과가 딱 들리고 있으니까 지금 뭐 100일이든 언제든 입장 표명할 수 없다. 그럴 마음이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